외국인들이 이미 딱 들을 준비가 됐잖아. 태권도를 통해서 뭐 딱 무엇을 위한 태권도 수련인가를 생각해 봤을 때 인문학, 가치, 개념 얼마나 중요한가. 그걸 통해서 내가 스스로 하는 태권도 수련에 어떤 의미를 줄 것인가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럼 오늘의 강연자이신 양진망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지난번이 아니라 지난 한 해 동안 무에도 통지 강독을 8차에 걸쳐서 우리가 했습니다. 먼저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맙게 생각한 것은 그 어렵고 지루한 무에도 통지 강독을 8차까지 끈질기게 따라와 주었던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렸고, 그 이후에 뭔가를 좀 이어가자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고, 저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무예에 관련된 고전적인 책들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예를 들면 뭐 태국권경이라든지 뭐 그런 걸 하게 되면 너무 범위가 좁은 것 같아서, 최근에 제가 중국 원서로 된 노자도덕경을 몇 권을 읽으면서 좀 새로운 느낌도 많이 왔었고, 그래서 태권도적인 관점에서 노자도덕경을 한번 읽어보자 라는 생각을 해서 엄재영 사범과 우리 서성원 기자에게 그런 제안을 드렸는데, 우리 서 기자가 좋다라고 막 이렇게 호응을 했는데, 사실은 제가 굉장히 두렵고 부담스러운 주제입니다. 우리나라에 노자도덕경으로 먹고 사는 유명한 교수님들 많이 계십니다. 또 노자도덕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전공 영역의 분들도 너무너무 많이 계시고, 저는 이 태권도 하는 사람인데 네가 무슨 노자도덕경이냐, 또 저 자신이 돌아봤을 때 제가 이걸 강의할 만한 실력이 되느냐, 나도 한 사람의 독자에 불과한데 그런 부분에서 많이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이거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영역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나 혼자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 태권도계 또 무예계와 함께 읽는다, 그런 관점에서 좀 힘을 내봤습니다.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학문적으로 읽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관점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에 이제 무에도 통지에서 사실 우리 많은 것을 다루었습니다. 무에도 통지를 근거로 해서 무에도 통지에 실려 있는 기호신서, 무편, 그런 이야기들을 많은 역사적인 부분들을 다루었고 했는데, 오늘 우리가 이제 오늘 시작하는 노자도덕경을 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냐 하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태권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인문학적 담론 뭐 그런 말 같지만, 쉽게 이야기하면 태권도에 대해서 우리 서로 이야기 주고받을 때 이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주고받을 때 범위가 너무 좁다는 거죠. 그래서 태권도 역사, 철학, 뭐 인문학, 쉽게 말해서 인문학이라는 논의가 90% 이상이 역사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철학도 없고 뭐 사상도 없고. 근데 그 역사를 이야기할 때 전부 주제가 뭐냐면 전통성, 태권도는 한국 전통의 무예이다, 그 이야기 하려고 모든 것을 거기에 끼워 맞춥니다. 그러다 보니 고기의 구미에 맞지 않는 이야기는 다 잘라버리거나 아니면 다 칸을 다 쳐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태권도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인문학적인 내용이 너무 제한적이다, 너무 좁다. 저는 이 태권도는 분명히 무예의 한 종류, 즉 무예입니다. 자기가 어떤 형식의 그림을 그리면서 그 그림을 추상화를 그리면서 난 그림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태권도는 무예라는 사실을 외면하는 것은. 그래서 많은 소중한 생각들, 또 사유들, 논리들, 개념들, 이런 것들이 그 무예라는 틀 속에 많이 존재를 합니다. 또 무예도 무예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동양의 무예, 동양의 인문학, 그래서 다른
모든 역사 철학과 연결이 다 돼 있는 겁니다. 그걸 다 잘라버리고 태권도는 우리나라에서 발달한 전통 무예이다. 요 소리를 하기 위해서 다른 걸 다 닫아버리면 그게 실제 오늘날 태권도에 관련된 담론의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점점점 자꾸 무식해지는 거예요. 상식적이지도 않은 수준까지 이제 무식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태권도가 너무 커버렸어요. 세계에서 원투를 하는 무예 종목입니다. 여러 면에서 너무나 커졌고 너무나 성장했고 너무나 많은 발전을 가져왔는데 이걸 옛날에 조그마한 옷을 입혀놓고 계속 그 옷에 갇혀 있으면 이게 옷이 찢어지고 이상한 기괴한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문학적인 것, 정말해서 태권도 하는 사람들의 생각의 폭, 그리고 사용하는 언어, 개념, 논리 이런 부분을 좀 넓혀야 된다. 넓히면 어디로 넓혀야 되냐? 동양의 모든 분야, 그림, 음악, 무용 모든 분야, 예능 모든 분야는 다 동양의 고전하고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우리와 같이 예능에 가까운 움직임, 그리고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동양 무예도부 통지 강도할 때 무예의 기원이라는 거 우리 같이 이야기했죠. 단순히 싸움하는 것이 아니고 건강이라든지 다른 많은 영역들이 있었잖아. 그런 것들을 같이 생각해 보면 무예가 동양의 역사 속에서 인간의 삶 속에서 얼마나 보편적인 문화이고 다른 보편적인 문화하고 얼마나 깊게 연결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예도부 통지를 통해서 태권도가 아닌 동양무예 전체의 역사를 우리가 다 훑어봤잖아요. 그래서 역사뿐만 아니라 생각도, 사상도, 철학도 마찬가지로 더 넓게 펼쳐서 봐야 된다 하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노자를 읽기 시작하자라고 했는데, 제가 이미 노자를 선택했을 때 끝낼 때까지 2번을 하려고 생각을 했어요. 노자로 시작해서 손자로 끝내려고 그래요. 손자병법.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2번의 경전이 아니겠는가. 그 동양에 우리가 최고의 고전을 꼽으려면 한 10권 정도 나올 거예요. 그 중에서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게 공자의 논어, 노자의 도덕경, 또 불교의 경전, 한국을 꼽기가 어렵지만 또 주역, 이렇게 몇 권을 꼽을 수 있는데 그 중에 저는 주역은 너무 어려워, 너무 멀어, 너무 복잡해. 노자가 무예와 가장 관련이 깊다, 가장 직접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았고, 그래서 노자를 선택을 했습니다. 대개 보면 무예의 고전들, 예를 들면 일본의 금도의 그 성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동지 신묘록이라든지 병법 가전서라든지 이런 내용들도 유교와 불교와 도교를 다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유불도 삼교라고 하는데 유교와 불교와 도교의 사상과 정신이 우리 무예수련의 철학 속에 깊게 바탕으로 깔려 있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야기죠. 그 내용을 잘 몰라서 그렇지. 그 중에서도 노자 도덕경이 일단 도자 들어있잖아. 도경 덕경이거든. 도에 대한 경이에요. 경전. 그래서 태권도에 도 들어있잖아. 관련이 없을 수가 없잖아. 나이 아주 어려서 국기원 지도자 교육 강의를 하는데 한 수강생 중에 이분이 스님이에요. 손을 들면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으시죠, 당시에. 저는 그때 30인가 29인가 이때쯤 됐는데, 강사 도가 뭐요? 그 도가 뭐요? 대답을 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질문이 하도 기가 막혀서 제가 무시하고 말았는데 그 장면이 평생 가더라고. 도가 뭐야? 진짜 내가 도가 뭔지 아는가? 이 도덕경이라는 건 도경, 덕경이지만 실제 나중에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도경이에요. 도란 무엇인가를 계속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태권도 수련하잖아. 태권도 도 닦는 사람들이잖아. 그럼 도가 뭔지
설명해 주는 책이면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경전 아니겠어요? 그런 점에서는 용무도나 뭐 무선도나 다 마찬가지겠지. 그래서 도덕경은 도를 이야기하는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필히 읽어야 된다. 는 이야기고, 그래서 우리가 술, 예, 도, 무예, 무술, 무도 이런 이야기할 때 도덕경 안 읽어본 사람이 저거 이야기하는 건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도덕경은 무예, 도를 닦는 사람들이 꼭 읽어봐야 되는 책이다. 우리가 이제 노자 도덕경은 1장부터 81장까지 되어 있어요. 36장에 나오는 건데 이걸 왜 이렇게 해놨냐? 제가 결혼식을 할 때 주례 선생님이 도올 김용옥 선생님이었어요. 이 양반이 주례를 하시면서 붓글씨로 이 문장을 써가지고 이제 탁 주고 설명을 해 주었어요. 그때 받고 뭐 결혼식 끝나고 정신없고 막 신혼여행을 잊어버렸어.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항상 이걸 볼 때마다 그 장면이 제가 생각이 나고 그랬는데, 그 전에도 조금씩 뭐 찔끔찔끔 보긴 했지만 이후에 항상 노자 도덕경을 읽어야 한다. 찔끔 보고 1장부터 81장까지 내가 읽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 그리고 우리가 보는 노자 도덕경에 관한 책들이 전부 다 재미있게 써난 주석서들인데 하나하나 원전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 그 철학자들이 자기가 이렇게 주제를 끄집어내 갖고 개념 위주로 무의자연 한 챕터 자기 관점을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제가 정년퇴직을 하고 나서 철이 들어가지고 공부를 정년퇴직 하기 전보다 훨씬 더 많이 하고 싶어요. 그래서 매일 밤늦게 책을 보고 하는데, 그때 제가 요즘 이제 이 중국어를 열심히 좀 하다 보니까 원전으로 된 노자 도덕경에 도전하자 해서 이제 중국어로 된 노자 도덕경 책을 이제 읽기 시작했는데 어렵죠. 어렵지만 그걸 보면서 정말 많은 것을 새로 느꼈고, 언어라는 게 참 미묘하거든요. 우리말로 멋지게 잘 돼 있는 것도 나름대로 그대로의 맛이 있지만 또 다른 언어, 특히 오리지널 언어로 써 있는 것은 또 다른 맛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그걸 읽으면서 이거 이번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내가 나누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우리가 태권도에 담론하는데 지금 잠깐 바둑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둑 잡지가 나옵니다. 그 보면은 이 유명한 고수들끼리 한 대국을 설명하고 뭐 기풍, 기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우리 태권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언어적으로 굉장히 깊이가 있고 멋있는 개념도 많이 있고 그래요. 바둑도 단이 있잖아, 단. 그래서 이게 그 한서를 지은 방고의 기지, 바둑의 원뜻이라는 그런 내용인데, 결국 바둑 속에 이런 여러 가지 게 들어있다. 바둑 속에 도, 덕, 음양, 천문, 사상 뭐 이런 것들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둑을 통해서 우주를 배우고 인생을 배우고 사상을 깨친다, 그런 뜻이잖아요. 이게 다 바둑에서, 바둑돌에서 나온 거 아니잖아. 어디 동양의 고전에서 나온 거거든. 마찬가지로 우리도 태권도가 좀 멋있어지려면 그래서 우리 이 사범님들이 외국에서 태권도를 가르칠 때는 뭔가 좀 심오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외국인들이 이미 딱 들을 준비가 됐잖아. 태권도를 통해서 막 딱 이러면서 혹시 이거 철학적인 뜻이 뭡니까? 이렇게 금방 물을 것 같거든. 뭔가 이야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특히 심사 볼 때. 그래서 뭐 온갖 걸 다 이순신 장군 이야기도 하는 분도 있고 태극기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 그런데 태극기에 음양 8개가 들어있는데 8개는 잘 몰라. 그거 하려면 주역을 읽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 바둑을 이렇게 한번 보면 태권도가 뭐가 필요한 건지 조금 느낌이 오잖아요. 위기 10결이라는 게 있어. 바둑을 두는데 종목을 말하는 거예요. 10결, 10가지 비결이 있다 이거지. 부덕 탐성, 승리만 탐하지 마라. 섣불리 승리를 탐하다가 큰 코 다친다. 입계이완, 상대방 진영에 들어갈 때는 조심스럽게 부드럽게 들어가라, 뭐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둑 그냥 게임하는 이 재미로 하는 이 바둑 속에 인생을 담아놓은 거죠. 철학을 담아놓은 거고.
그래서 10가지가 있고. 그다음 이거 우리 여러분들 뭐 바둑 좀 관심 있는 분 다 아는 이야기죠. 바둑에도 초단부터 9단까지 있잖아요. 우리나라 한병철 선생님, 우리나라 바둑 9단이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세요? 대략 지금 살아있는 사람 100명이 조금 아래인 것 같아요. 안 되는 것 같더라고. 그런데 태권도 9단 지금 백기 선생 얼마나 될까? 1000 안 넘었나 이제? 넘었을 것 같아요. 9단 만명 시대는 얼마 안 남았다고 봐요. 어쨌든 이렇게 초단이 뭐야? 수졸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직 좀 기술이 좀 많이 부족한 소박한 단계다. 두 번째, 약우, 어리석은 것 같다. 약자는 뭐 같다 뜻이에요. 약우. 아직까지는 좀 어리벙벙해 보여. 3단 되면 쌈딱이 이제 됐다 이거지. 투력. 4단 이제 제법 작은 재주는 풀릴 정도가 되었다. 뭐 이렇게. 이것이 없어도 초단, 2단, 3단은 존재하지만 이런 언어가 이 단에 뭔가 의미를 주는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7단 구체 이제 알 만큼 알았다는 거지. 8단 좌조야 앉아서 천리를 보는 거야. 훤하게 보인다는 거지. 8단 딴 사람 이제 좀 답답해지는 거지. 9단 입신이야. 입신 신의 경지에 들어갔다는 소리지. 그래서 이런 개념들, 언어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태권도나 무예의 우리의 삶에 어떤 가치를 주고 좀 윤길하게 해주고 생각을 좀 더 넓게 깊게 해보는 그런 도구가 되는 거거든요. 그림의 세계에 화가들이 있어요. 전문적으로 그것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어요. 오늘 우리 서성원 기자처럼 그 사람들을 평론가라고 해요. 그림도 평론이 있고 음악도 평론이 있고 문학도 평론이 있어요. 평론이 있음으로 해서 그 그림이 의미가 더 주어지는 거예요. 뭔가 그 속에 뜻을 살려주는 거지. 그냥 봤는데 그림 이거 뭔지 몰라. 뭘 그려놨어? 그 그림 평론 보면 와, 그 우주가 들어있어. 그럴듯하게 보여. 그 그림이 다시 보여. 그것처럼 우리한테도 무예에도 이런 사상적인, 언어적인, 개념적인 기반이 있어야 우리가 하는 이 태권도, 이제 여러분들 하는 것보다 주로 가리키는 데 주로 많이 시간을 보내는 분들인데 가리키는 내용이 윤기가 있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태권도에서 도라고 하는데 도라고 하는 게 바로 인문학적인 도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가 석도화론이라는 책이 있는데 석도라는 이 사람이 쓴 동양화에 대한 이론서예요. 근데 나는 그 책을 볼 때 무술의 고전 같아. 정말 철학적으로 그 동양화 그림의 세계를 이렇게 다 분석해 놓은 책인데 한번 기회 되시면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저런 책이 태권도에 필요하지 않냐 언젠가는. 그래서 우리가 태권도를 왜 해? 어려서는 싸움 잘하려고. 근데 싸움 잘하려고 내 쟤한테 안 맞으려고 내 싸움 좀 잘하려고 평생을 이것만 하고 살아? 그건 좀 문제가 있잖아. 그래서 금도에 살인금, 활인금이라는 이야기가 있잖아. 금도를 옛날에 그 전쟁의 시대에 어쨌든 상대방을 죽이고 꺾고 이겨서 자기가 유명하게 되는 그 살인금이야. 근데 평생 그걸 하다가 문득 돌아보니까 그게 아니거든. 내가 사람 죽이려고 내가 여기에 내 인생을 다 바쳤냐. 사람을 살리는 뭔가를 해야지. 활인금, 살인금 이야기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무예의 수련이라는 것이 과연 우리가 상대방한테 이기려고 하는 것이 전부인가? 그게 내 인생의 전부인가? 여기 있는 분들 다 태권도가 인생의 90% 이상 되는 분들 아니야. 그게 내 인생의 전부인가? 아니잖아. 다른 의미가 있잖아. 그 다른 의미가 뭐냐?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무예 기원론 5가지하고 관련이 있잖아. 건강도 있고 양생도 있고 정신도 있고 교육도 있고 또 예술적인 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위한 태권도인가, 무엇을 위한 태권도 수련인가를 생각해 봤을 때 인문학, 가치, 개념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걸 통해서 내가 스스로 하는 태권도 수련에 어떤 의미를 줄 것인가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